결혼식 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어릴 적 내 방이었던 전주의 얇은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어 서울대학교 시절 사진이 여전히 걸려있는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어머니는 이미 몇 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정성껏 전통 홀레국을 준비하셨고 그 긴장된 기운이 우리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혜진아, 일어났니? 어머니가 내 방문을 조용히 열며 부드럽게 물으셨다. 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자 어머니의 눈에는 감정이 서려 촉촉해졌다. 내 예쁜 딸, 오늘 시집 가는구나. 나도 미소로 답했지만 속은 긴장으로 뒤틀리고 있었다. 단순한 결혼 전의 초조함이 아니라 정민호가 청혼한 이후로 나를 괴롭혀온 더 깊은 불안감이었다.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처음부터 내가 그들의 외아들에게 어울리는 신부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 나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우리 지방 소도시의 고등학교 교사셨고 어머니는 작은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하셨다.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평범했다. 강남에 사는 박 여사님 댁의 사회적 지위와는 세상이 달랐다. 오늘은 그분 생각하지 마라. 언제나처럼 내 마음을 읽으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늘은 내 날이야, 혜진아. 그게 그렇게 간단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적 친구인 수진이와 지영이가 나를 도우러 도착하자 그들의 들뜬 수다가 잠시 내 기분을 좋게 해주었다. 그들은 내 머리를 매만지며 진주 머리핀을 더 높게 꽂아야 할지 낮게 꽂아야 할지 장난스럽게 다퉜다. 이 친구들은 어색했던 중학교 시절부터 내가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을 때 함께 축하해 주기까지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했다.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며 이곳에 와주었다. 한복을 본떠 만든 내 웨딩드레스는 창가에 걸려 있었는데 빛을 받아 자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전통적인 붉은 한복은 아니었다. 민호 씨와 나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아우르는 퓨전 디자인에 합의했다. 흰색 비단 바탕에는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학과 모란이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어머니의 친구인 디자이너는 이날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기에 나를 위한 특별한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셨다. 그 사람, 숨이 멎을걸. 수진이가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가 드레스를 입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봉은사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고 내 옆에 앉으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다. 아버지는 외동딸에게 걸맞은 결혼식을 치러주기 위해 주말에도 과외를 하시며 몇 년 동안 돈을 모으셨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헌신을 말해주는 거친 굳은 살이 느껴졌다. 아빠, 고맙습니다. 내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었지만 시선은 앞을 향한 채였다. 나를 쳐다보면 애써 유지하던 평정심이 무너질까 두려워하시는 듯했다. 결혼식장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봄바람에 종이 등불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입구에는 벚꽃 잎이 흩날렸다. 하객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화려한 한복을, 다른 이들은 격식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민호 씨의 친척들은 멀리 부산과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은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세심하게 고른 장식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니가 내 드레스 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동안 지영이는 내 화장을 수정해 주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박 여사님이 노크도 없이 들어오셨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녀는 아마 내 결혼식 비용 전체보다 더 비쌀 법한 감색 한복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고 있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쪽을 졌고 그 자세에서는 권위가 풍겨나왔다. 내 며느리와 잠시 얘기 좀 할까? 그녀가 물었지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친구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어머니는 망설이셨다. 괜찮아요, 엄마. 내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금방 나갈게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방을 나가셨다. 뒤따른 침묵은 박 여사님과 나 사이의 물리적인 무게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나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내 모습 하나하나를 비판적인 눈으로 뜯어보았다. 그래, 우리 아들이 고른 게 고작 이거라니.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좀 더 품이 있는 아이일 줄 알았는데 나는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한국 속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번거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곧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마저 준비해야겠어요. 내가 돌아서려 하자 그녀의 손이 뻗어 나와 놀라운 힘으로 내 팔을 붙잡았다. 이 결혼으로 네가 우리 식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전주 출신 시골뜨기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지만 민호 씨와 내가 사귀는 2년 동안 그보다 더한 말도 들어봤었다. 나는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의적인 악의를 품고 내 드레스 옆자락을 움켜쥐고는 날카롭게 잡아당겼다.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나는 드레스 옆면을 따라 흉하게 찢어진 자국 아래로 속치마가 드러나자 경악하며 숨을 헐떡였다. 어머나, 그녀가 거짓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내가 실수를 했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리고 민호 씨의 고모 몇 분이 들어오시다가 눈앞의 광경에 멈칫하셨다. 그들의 놀란 숨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누구 하나 나를 도려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충격과 몇몇의 눈에는 만족감 같은 것이 서린 채 지켜볼 뿐이었다. 무슨 일이니? 한 분이 물었지만 답은 명백했다. 박 여사님의 미소는 얇고 잔인했다.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아마 옷감이 저렴했나 보죠. 그 순간 망가진 드레스와 타오르는 굴욕감 속에서 이 여자들 사이에 서 있는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내가 꿈꿔왔던 결혼식이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내 주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몇 년간의 계획, 저축, 희망, 이 모든 것이 이 여자의 경멸의 무게 아래 붕괴되는 듯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작지만 맹렬한 반항의 불꽃이었다. 내가 우는 모습을 보여 그녀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난이야.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평온한 모습에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가 눈에 띄게 괴로워하지 않는 것에 분명 실망한 기색이었다. 그녀는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내가 그녀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대신 나는 관습에 따라 정중하게 절을 하고 그녀를 지나쳐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예식은 30분 뒤에 시작되었다. 내 드레스는 급하게 옷핀으로 고정되었지만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다. 예식장을 걸어 내려가면서 나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가리키는 시선들을 보았다. 내 친구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리며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민호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격식 있는 예식에 얽매여 의아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찢어진 옷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내가 겪었던 굴욕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굳건히 들고 박 여사님이 앞줄에서 그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 채 지켜보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서약을 읊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이 잔인함을 겉으로 받아들이는 내 모습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뱀처럼 또아리를 튼 분노가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지난 2년간 박씨 집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철저히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들까지도.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모든 비밀들이 내게 큰 도움이 될 터였다. 한국에서 가문의 체면은 모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배운 교훈이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우리 집안의 이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염두에 두시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이제 급하게 수선한 드레스를 입고 민호 씨 옆에 서니 그 교훈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느껴졌다.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예식은 계속되었다. 우리가 그의 부모님께 깊이 절을 할 때 민호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독약을 삼키는 듯한 기분이 드는 전통적인 존경의 표시였다. 내가 그녀 앞에서 몸을 낮추자 박 여사님의 눈이 승리감으로 빛났다. 그녀가 원했던 그대로였다. 내 인생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날에 나는 초라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잘하고 있어. 우리가 다음 의뢰로 이동할 때 민호 씨가 속삭였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고 지금은 그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다. 한국 결혼식에서는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소란이든 내 굴욕을 가중시키고 박 여사님에게 또 다른 승리를 안겨줄 뿐이었다. 하객들은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오셨다. 민호 씨의 사촌은 미국 유학 중에도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고 서양식 축하와 한국식 존중을 함께 가져왔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 중 일부는 비취색, 짙은 보라색, 화려한 금색 등 생생한 색상의 한복을 입으셨고 젊은 하객들은 현대적인 정장과 드레스를 선택했다. 모두가 단지 우리의 결혼뿐만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 혈통과 재산의 합병을 목격하기 위해 모였다. 겉모습을 위해 나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를 억지로 지었다. 박 여사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나는 그녀가 기대하는 얌전한 며느리 역할을 하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순종의 가면 아래에서 내 마음은 계산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예식이 끝난 후에는 전통적인 패백이 이어졌다. 나와 민호 씨는 그의 부모님께 많은 자녀를 기원하는 의미로 대추와 밤을 올렸다. 박 여사님은 위험 있는 몸짓으로 우리의 패백을 받으시며 자애로운 시어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셨다. 지켜보는 누구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녀가 고의로 내 웨딩드레스를 갈기갈기 찢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들 많이 낳아라. 전통적인 축복의 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나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완벽한 모습으로 깊이 절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다. 내 결혼식 날을 망치려 했던 여자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은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교양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그녀가 나를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더욱 확신시켜줄 뿐이었다. 이어진 연회는 호텔의 웅장한 홀에서 열렸다. 하얀 모란과 부드러운 등불이 하객들 위로 따뜻한 빛을 들이우며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에는 갈비, 잡채, 다양한 반찬, 그리고 평생의 행운을 상징하는 잔치국수 등 전통 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다. 배경에서는 작은 악단이 한국 고전 음악과 현대 발라드를 섞어 연주했다. 나는 유령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능숙한 미소로 축하를 받으면서도 주위의 기쁨과는 이상하게 동떨어진 기분을 느꼈다. 거울이나 반사되는 표면을 지날 때마다 드레스의 옷핀으로 고정된 찢어진 자국이 언뜻언뜻 보였고 아침의 굴욕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야, 혜진아! 내가 지나갈 때 친구 수진이가 내 팔을 잡았다. 괜찮아? 드레스는 왜 그래?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작은 사고가 있었어. 걱정할 것 없어. 수진이는 믿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여자 짓이야? 그 여자가 그랬어? 나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그녀를 조용히 시켰다. 지금은 안 돼, 수진아, 제발. 방 건너편에서 박 여사님은 친구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행세하며 그 웃음소리가 음악을 뚫고 들려왔다. 그녀는 뽐내며 이따금 만족스러운 눈길을 내 쪽으로 던졌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중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위를 과시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자부심은 민호 씨의 신부 선택을 오랫동안 의심해온 몇몇 친척들의 긍정적인 끄덕임에 반영되었다. 서울 출신이 아니래. 한 고모가 다른 고모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다. 서울에 집 한 채도 없다더라. 전주에 작은 아파트 하나가 전부래. 그리고 아버지는 고작 교사라잖아.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속삭임들은 저녁 내내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한국 사회, 특히 박씨 집안처럼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가문의 배경과 지위가 여전히 엄청나게 중요하다. 명망 있는 인맥이나 가문의 재산이 없다는 점 때문에 나는 그들의 판단에 쉬운 표적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패배로 해석했을지라도 내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나는 박 여사님이 내가 약하다고,
보복 없이 그녀의 잔인함을 삼킬 것이라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그녀의 방해 시도를 예상하며 이 날을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녀가 손으로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지켜온 진실, 그녀의 승리를 잿더미로 만들 계시를. 민호 씨가 디저트 테이블 근처에서 나를 찾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혜진아, 좀 멀어 보이네. 괜찮아? 나는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다 괜찮아질 거야. 약속해. 그가 살짝 인상을 썼다. 어머니가 너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라도 하셨어? 잠시.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까 고민했다. 그의 어머니가 고의로 내 드레스를 망가뜨린 것, 우리가 약혼을 발표한 날부터 우리 사이를 체계적으로 이간질하려 했던 것까지. 하지만 나는 민호 씨가 나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 가정, 특히 박 씨 집안처럼 전통적인 가정에서 아들은 어머니를 의심 없이 공경하도록 길러진다.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만 줄 뿐이었다. 그냥 작은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대신 내가 말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씁쓸했지만 필요했다. 이것은 내가 싸워야 할 전투였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었다. 저녁이 깊어지자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물놀이의 리드미컬한 북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전통 공연단이 무대에 올라 그들의 소용돌이치는 움직임과 화려한 의상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내게는 매 순간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다. 박 여사님의 잔인함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유지해야 하는 위선의 무게는 나를 지치게 했다. 나는 주 연회장을 살짝 빠져나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조용한 복도에서 나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지켜보는 눈을 피해 잠시나마 나약해질 수 있는 순간을 허락했다. 결혼식 날은 신부에게 항상 가장 힘든 법이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한 노부인이 근처에 서 계셨다. 그분은 민호 씨의 할머니, 박선자 여사님이셨다. 나는 그분을 이전에 2번밖에 뵌 적이 없었다. 그분의 며느리와는 달리 박 할머님은 항상 내게 조용한 친절함으로 대해주셨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에 시집 올 때는 더 그렇지. 그녀가 계속 말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내 며느리는 힘이 위협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진정한 힘은 인내심에서 나온다는 걸 배우지 못했어. 나는 이 예상치 못한 아군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몸을 바로 세웠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할머님. 할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주름진 손을 뻗어 내 드레스의 찢어진 부분을 만지셨다. 그 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봤다. 내 눈이 늙었어도 진실은 아직 볼 수 있단다. 나는 숨을 멈췄다. 보셨어요? 민호가 너를 집에 데려온 후로 그 애가 널 함부로 대하는 걸 지켜봤어. 내가 그 애 시아버지랑 결혼했을 때도 나한테 똑같이 굴었지. 할머님은 옷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렴. 얘야. 한국 집안에서는 언제나 형세가 뒤바뀌는 법이란다. 오늘은 네가 그 사람에게 절하지만 내일은 그 사람이 너에게 절하게 될지도 모르지. 그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할머님은 내 손을 토닥이고는 떠나셨다. 나는 그분의 말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남겨졌다. 혹시 할머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던 걸까? 민호 씨가 할머니께 우리의 계획을 털어놓았던 걸까? 나는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할머님의 말씀은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다. 이 굴욕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능력보다 인맥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라면서 더한 일도 겪어왔고 이것 또한 견뎌낼 것이었다. 지금은 내게 기대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명망 있는 박 씨 집안에 받아들여진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겸손한 신부의 역할을,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음미했다. 법적 서약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류에 서명하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박 여사님의 생리는 짧을 것이고 그녀의 의기양양했던 순간은 다가올 가혹한 진실의 빛 아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었다. 내가 민호 씨와 함께
주빈석으로 돌아가 박 여사님의 의기양양한 시선을 마주했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작고 비밀스러운 미소를 허락했다. 그녀가 이 마지막 우월감의 순간을 즐기게 두자. 곧 균형에 추가 기울 것이고 그때가 되면 찢어진 웨딩드레스 따위는 그녀의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며 내가 느낄 만족감을 조금도 깎아내리지 못할 것이다. 연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민호 씨의 아버지인 박 사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숟가락으로 잔을 가볍게 두드리셨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아내와는 달리 박 사장님은 항상 과묵한 분이셨다. 위협보다는 조용한 위엄으로 존경을 받는 말이 적은 남자였다. 맞춤 정장의 관자놀이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섞인 그는 전형적인 한국의 기업가 모습, 즉 과묵하고 신중하며 격식을 차리는 모습을 구현하고 있었다. 귀한 손님 여러분, 그의 깊은 목소리가 힘들이지 않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 가문의 결합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례에 따라 이제 법적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중요 의식을 위해 가든룸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흥분된 웅성거림이 하객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화려한 패백, 깊은 절, 상징적인 예물 교환 등 전통 혼례가 한국 결혼식의 핵심이긴 했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공식화하는 것은 혼인 신고였다. 현대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 별다른 의식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박씨 집안에서는 모든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의식을 진행하도록 준비했다. 두 가문의 결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민호 씨가 내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꽉 쥐었다. 마지막 단계 준비됐어? 그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곧 펼쳐질 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비되고 말고 나는 그가 아직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담아 대답했다. 가든룸은 연회장보다 작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아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너머로는 호텔에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이 보였고 저녁 바람에 벚꽃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결혼식장이라기보다는 법정에 가까운 분위기로 작은 연단을 향해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었다. 법적 서약식은 무게감을 지녀야 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의 구속력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객들이 들어와 가문 관계와 지위에 따라 자리를 찾았다. 박씨 집안은 당연히 앞줄을 차지했고 박 여사님은 나와 민호 씨가 설 자리 바로 옆에 눈에 띄게 자리 잡았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고 표정은 능숙한 우아함을 띠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숨겨진 만족감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까 나를 제자리에 앉혔다고 믿었고 이제 내가 법적으로 그녀의 가문에 들어오는 것을 지켜볼 터였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그 특권에 감사해야 할 열등한 구성원으로서 말이다. 그녀가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만 했다면 민호 씨와 나는 연단 앞에 섰다. 찢어진 내 드레스는 여전히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급하게 수선한 자국이 가까이서 보면 보였다. 손상된 옷감에 쏠리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고 추측성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드레스는 제 역할을 다했다. 박 여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주었고 내가 계획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녀의 성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통 의례와 절차가 끝난 후 공식적인 법적 등록의 시간이 왔다. 한국에서는 정부 관리나 법관이 낭독하는 문서로 결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두 사람의 결합뿐만 아니라 가족 내 재산 및 상속권의 인정을 확인하는 엄숙한 순간이다. 박씨 집안과 같은 부유한 가문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졌다. 김 판사라는 위엄 있는 노인이 신중한 걸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는 우리의 결혼을 공식화할 서류가 든 가죽 서류처를 들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즉시 모임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긴 예식으로 지루해하던 아이들마저도 그의 권위 있는 시선 아래 조용해졌다. 우리는 박민호 군과 김혜진 양의 법적 결합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식이 있었지만 따뜻했다. 결혼은
개인적인 약속이자 법적인 계약이며 대한민국에 의해 구속력 있고 영구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민호 씨는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법대 교육을 받은 티가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드러났다. 나는 뒤따랐다. 박 여사님의 시선이 내 모든 움직임을 좇으며 망설임이나 부족함의 징후를 찾고 있음을 의식했다. 공식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김 판사가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할 몇 가지 법적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나는 박 여사님의 얼굴에 스치는 미세한 찌푸림을 포착했다. 보통 법적 서약식은 간단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서류에 서명하면 결혼이 공식화되었다. 이 몇 가지 법적 사안은 이제큼 예상된 각본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오직 민호 씨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나만이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침묵으로 바뀌었고 모든 시선이 연단으로 향했다. 부드러운 배경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마저도 연주를 멈추자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찢어진 내 드레스는 내가 겪은 잔인함의 상징처럼 여전히 몸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나는 이제 더 당당하게 섰다. 곧 밝혀질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판사가 서류철을 열고 안경을 고쳤었다. 이 결합의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몇 가지 재산 이전 및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며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한국 결혼에서 재산 이전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가문들은 종종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나 땅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어 양가 모두 무엇이 오가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혼란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첫째, 판사가 말을 이었다. 현재 박상원 씨 소유인 강남의 아파트는 그의 명의로 유지되나 부부에게 완전한 거주권이 부여됩니다. 이것은 예상된 것이었다. 민호 씨의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가족 소유의 서울 부동산 중 한 곳에 서서 살기를 바라셨다. 박 여사님은 이 합의에 만족한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제주도의 별장은 박 씨 가문의 공동 소유로 유지되며 신혼부부에게 동등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이 역시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제주 별장은 연중 박 씨 일가 친척들이 사용하는 가족 휴양지였다. 김 판사는 잠시 멈추고 서류철의 3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의 종가 토지 문제입니다. 이 말에 나는 방 안의 기류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종가 토지, 즉 박 씨 가문이 대대로 소유해온 농장은 평범한 땅이 아니었다. 서울 근교 양평에 위치한 그곳은 수만 평에 달하는 비옥한 땅으로 가문이 부동산과 금융으로 다각화하기 전에 원래 배농사로 부를 일군 곳이었다. 더 이상 주수입원은 아니었지만 그 농장은 박 씨 가문 유산의 상징적인 심장부로 남아 있었고 그들의 뿌리와 지위에 대한 물리적인 연결고리였다. 박 여사님은 몸을 고추수고 이제 완전히 집중했다. 이 땅은 그녀의 결혼을 통해 박 씨 가문의 자산으로 편입되기 전 그녀의 친정에서 유래한 것이었기에 특히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종종 그녀의 조상들이 그 흙을 일구었던 방식과 그 땅 자체가 그녀 혈통의 고귀한 역사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여러 면에서 가문 내 그녀의 권위의 원천이었다. 양평에 위치한 정씨 가문의 농지 증서는 김 판사가 그 땅과 관련된 원래의 성씨를 사용하며 명확하게 읽었다. 금일부로 김혜진 씨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 말은 잠시 허공에 맴돌다 모인 하객들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 충격의 물결이 방안을 휩쓸었고 커진 눈과 벌어진 입술에서 그 충격이 역력히 드러났다.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가 사람들이 들은 말을 이해하면서 금세 잦아들었다. 박 여사님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평소 평온한 우월감의 가면으로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혼란으로 구겨졌다가 불신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분명히 이것이 실수일 것이라고 그가 바로잡아 주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박 사장님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는 이 합의에 대해 몇 달 전부터리 알고 있었고 사실상 세금 혜택과
누가 가문의 유산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등 그 나름의 이유로 이를 제안한 사람이었다. 박 여사님이 남편에 대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사교적인 문제에서는 그녀에게 조용히 따르는 척했지만 가문의 재정과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김 판사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표정은 직업적으로 중립적이었다. 착오. 없습니다, 박 여사님. 이전 서류는 3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 재산은 이제 전적으로 김혜진 씨 소유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땅과 재산은 물질적 부유함 이상이다. 그것은 유산, 전통, 그리고 권력을 상징한다. 그 농장은 박 여사님 가문의 자부심이었고 가족 내 그녀 권위의 뿌리였다. 그것이 이제 그녀가 자격 없다고 여겼던 며느리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듣는 것은 그녀의 지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현실이 와 닿자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초라한 출신에 대해 속삭이던 바로 그 친척들이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위계질서 속에서 내 위치를 재평가하고 있었다. 재산과 지위가 불가분하게 연결된 사회에서 나는 방금 그들 중 많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박 여사님 자신보다도 높은 위치로 올라섰다. 나는 승리감이 온몸에 퍼져나갔음에도 겸손한 표정과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이것은 단지 찢어진 드레스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몇 달간의 미묘한 멸시, 무시하는 눈초리와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그녀가 나를 환영받는 딸이 아닌 침입자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에 대한 정의였다. 방 안은 숨을 죽인 듯했고 마치 운명 그 자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 같았다. 법적 서약식은 물론 계속될 것이었다. 아직 서명할 서류도 완료할 등록 절차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박 씨 가문의 역학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충격으로 굳어앉아 있는 동안 나는 이 치밀하게 짜인 날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김 판사의 발표 뒤에 이어진 침묵은 마치 여름 폭풍 전의 무거운 정적 같았다. 그 파장이 모인 가족들에게 퍼져나가면서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민호 씨가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찾아 부드럽게 쥐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계획했다는 무언의 확인이었다. 기록을 위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김 판사가 꾸준하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계속했다. 김혜진 씨, 양평의 정씨 가문 농장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그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책임과 함께 수락하십니까? 나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나섰다. 수락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박 여사님의 손이 목으로 올라갔다. 마치 숨을 쉴 수 없는 듯했다. 이건 불가능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농장은 대대로 우리 집안의 것이었어. 그냥 그렇게 그만해요, 연희 씨. 박 사장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끊었다. 그가 공개석상에서 좀처럼 하지 않는 행동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결정은 내려졌소. 서류에도 서명했고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 얼굴에는 배신감이 역력했다. 당신이 나와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박 사장님은 그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다. 그 농장은 돈 이상의 가치를 아는 관리인이 필요하오. 혜진이는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했소. 땅을 이용해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법을 알지. 이것은 사실이었다. 비록 서울의 사교계에서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이 때때로 폄하되기도 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내 학위는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민호 씨를 만났을 때는 무관해 보였던 지식이 뜻밖에도 그의 아버지 눈에는 나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아파트에서 자란 시골뜨기가 우리 종갓집 땅을 관리한다고? 당신 제정신이에요? 사실은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전주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할아버지 병원비를 대기 위해 땅을 팔 때까지 저는 16살까지 매년 여름을 그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대대로 가족을 먹여 살린 흙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압니다. 몇 달 전 드물게 박 사장님과 단둘이 나눈 대화에서 내가 털어놓았던 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내가 그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은 박 여사님이 우리의 첫 만남에서 내 농사 배경을 조롱하며 민호 씨가 듣지 않는 곳에서 나를 흙 파먹던 것의 손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었다. 친척들이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면서 속삭임이 방 안을 휩쓸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이야기가 바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떻게든 박 씨 집안의 후계자를 낚아챈 시골의 별, 볼일 없는 여자가 아니었다. 가문의 부와 지위의 기반을 형성하는 땅과 진정한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항상 냉정하게 예의를 차리던 민호 씨의 사촌 한 명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럼 진짜로 농사를 지을 거예요? 직접 몸으로 일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혼자는 아니에요.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지식은 값을 매길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네, 제가 직접 운영에 관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반응의 물결을 일으켰다. 도시 생활과 기업 경력이 중시되는 현대 한국에서 땅을 일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종종 퇴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급속한 현대화에 맞서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잇고 문화 유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었다. 박 여사님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의 한복이 급한 움직임에 바스락거렸다. 나는 이걸 허락할 수 없어요. 그녀는 친척들에게 지지를 구하며 선언했다.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역사에 대해 저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가 분명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변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권력의 역학은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이해타산을 위해 항상 그녀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이익이 어디에 있을지 재빨리 다시 계산하고 있었다. 박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지친 인내심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그 농장 몇 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소, 연희 씨. 당신은 소셜미디어에 올릴 사진 찍으러 1년에 2번 가는 게 전부잖소. 과수원은 방치되고 본차에는 수리가 필요하오. 혜진이는 이미 복원 계획을 세워놨소. 이것 또한 우리의 치밀한 전략의 일부였다. 몇 달 동안 나는 조용히 농장의 역사를 조사하고 농업 전문가들과 상의하며 그 유산을 존중하면서 부지를 활성화할 종합적인 계획을 개발했다. 나는 이 계획들을 박 사장님께 개인적으로 제시했고 섣부른 가정보다는 제안의 형태로 신중하게 구성했다. 그의 승인은 즉각적이고 열렬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호 씨가 판사에게 정식으로 물었다. 김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민호 씨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자세는 그의 법률 훈련을 반영했다. 중요한 점을 하나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이전은 우리 가족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아내의 전문 지식은 너무 오랫동안 지위의 상징 이상으로 취급되지 못했던 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제 아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의도적이었다. 그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함을 느꼈다. 특히 그가 간접적으로나마 어머니에게 맞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에 더욱 그랬다. 박 여사님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다. 내가 널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갚는 거니? 민호 씨가 어머니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건 보답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혜진이가 우리 가족에 기여하는 가치를 존중하는 문제죠. 존중에 대한 미묘한 강조는 방 안에 누구도 놓치지 않았다. 찢어진 넬 드레스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직접적인 대립은 부적절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 암시는 공기 중에 떠돌았다. 민호 씨는 손상을 눈치챘고 그 원인을 짐작했을 것이며 이것이 그의 대응이었다. 김 판사가 헛기침을 하며
공식적인 절차로 다시 주의를 돌렸다. 재산 이전에 대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혼인 신고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항의 굳건한 모습으로 계속 서 있었다. 저는 이 모든 절차에 반대합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이 비정상적인 재산 처리가 검토될 때까지 이 결혼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이어 일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수백 명의 하객이 있는 가운데 이미 진행 중인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체면 손실이었다. 박 사장님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연희 씨, 분수를 잊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들이 신부를 선택했소. 가문의 재산에 관한 결정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가 내리는 것이오. 당신의 반대는 알겠지만 무관하오. 그의 가혹한 말이 너무나 차분하고 단호하게 전달되자 박 여사님은 물리적인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녀는 살짝 비틀거리며 몸을 지탱하기 위해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그 순간 그녀가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만족감 아래 예상치 못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세대와 환경의 산물이었고 명망 있는 가문의 안주인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위상을 얻어온 여인이었다. 그 권위가 이토록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민이 그녀의 잔인함, 내 드레스를 고의로 찢었던 기억, 그리고 몇 달 동안 나를 환영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들려 했던 미묘하고도 노골적인 시도들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정의는 차갑게 제공될지라도 여전히 달콤한 맛이 난다. 김 판사가 우리의 서명을 기다리는 혼인 서류가 놓인 테이블로 오라고 손짓했다. 민호 씨와 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는 내 드레스에 찢어진 옷감이 다리에 스치는 것을 예민하게 느꼈다. 이날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우리 앞에 법적 서류는 간단했지만 중대했다. 나를 박씨 집안의 호적에 올려 한국 법에 따라 법적으로 민호 씨의 아내로 만들어줄 공식적인 등록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이미 공식 인장이 찍혀있는 재산증서는 박씨 가문의 유산과 자부심의 초석인 그 농장의 내 소유권을 확인해 주었다. 내가 펜을 들어 서명하려 할 때 방 건너편에서 박 여사님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지만 그 아래 다른 것이 보였다. 두려움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나를 두려워했다. 너무나 뜻밖의 내 손에 들어온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두려워했다. 나는 김혜진이라는 글자가 펜에서 확신에 차 흘러나오도록 흔들림 없는 필치로 내 이름을 서명했다. 민호 씨가 뒤따라 내 이름 옆에 서명했다. 종이 위에 그 간단한 표시들로 모든 것이 변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다. 나는 정씨 가문 농장의 주인이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의 가문, 내 절대 권력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서류에 서명이 끝나고 공식적인 예식이 마무리되자 방 안의 분위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긴장감이 감돌던 곳에는 이제 이상한 평온함이 흘렀다. 결정적인 전투 뒤에 오는 고요함이었다. 김 판사는 체계적인 정밀함으로 서류를 챙겨 박 사장님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퇴장했다. 우리 결혼의 법적인 부분은 끝났다. 남은 것은 사회적인 여파, 즉 그런 극적인 폭로 뒤에 필연적으로 따를 관계의 재정립이었다. 민호 씨와 내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을 때 나는 그들이 이제 나를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알아차렸다. 오늘 낮에 나를 차가운 예의나 겨우 감춘 경멸로 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관심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위계와 지위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상당 부분 결정하는 한국 사회에서 내 위치는 지각 변동을 겪었다. 나는 더 이상 부잣집에 시집온 시골 신부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권리를 가진 재산 소유자였고 가문 유산의 중요한 일부를 지키는 관리인이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박 여사님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한복 치마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엄있고 위협적으로 보였던 그 선명한 푸른색 옷감이 이제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 앞에서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마치 정성껏 쌓아 올린 권위의 폐허를 들여다보는 듯했다. 한때 나를 판단하는 데 대담했던 그녀의 친척들은 이제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더 이상 그녀와 한편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침묵의 무게가 방 안을 짓눌렀다. 1월의 가장 무거운 눈송이보다 더 두껍게. 가족 역학의 전례 없는 변화 앞에서 누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항상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였던 민호 씨의 사촌 재원이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자, 그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축배를 들 만한 일이군요. 신랑 신부와 우리 가문 농장의 미래를 위하여. 잔이 올라갔지만 많은 손들이 불안정했다. 나는 새로운 신부에게 관례적으로 요구되는 대로 시선을 낮추고 겸손한 미소로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겸손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맹렬한 만족감을 느꼈다. 박 사장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의 표정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웠다. 혜진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네가 받아들인 책임의 무게를 이해하리라 믿는다. 나는 시아버지께 깊이 절했다. 네, 아버님, 땅의 유산과 저보다 먼저 그 땅을 가꾸신 분들을 기리겠습니다. 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농장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필요했지. 그의 시선이 잠시 아내를 향했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때로는 전통도 새로운 비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이것이 그가 아들이 아닌 새로운 며느리에게 귀중한 가문의 재산을 넘기는 그런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가장 가까운 설명일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해 다 했다. 박 사장님은 여러 면에서 전통주의자였지만 실용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는 내 안에서 자신만의 가치관과 공명하는 무언가를 알아보았다. 유산에 대한 존중과 실용적인 지식이 결합된 그것을 박 사장님이 자리를 옮기자 다른 가족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각각의 상호작용은 수정된 기대와 새로운 계산의 섬세한 춤이었다. 조금 전 내 천안 출신에 대해 속삭였던 민호 씨의 고모가 이제는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예아.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곧 부산에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우리 여름 별장에서 보는 바다 경치가 가장 아름답단다. 나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초대가 진정한 따뜻함이 아니라 전략적인 관계 재정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족 구조에서 관계는 종종 감정적인 것만큼이나 실용적인 고려에 기반을 둔다. 나의 새로운 지위는 나를 공들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몇몇 하객들은 방금 목격한 권력 이동을 이해하려 애쓰며 어색한 눈빛을 교환했다. 내 드레스의 찢어진 옷감은 갑자기 무관해 보였고 거의 상징적으로 느껴졌다. 박 여사님의 굴욕 주려는 시도는 내 승리의 찬란함만을 부각시켰을 뿐이다. 망가진 비단과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부의 대조는 그녀의 잔인함을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호작용 내내 나는 세심하게 구축된 겸손의 가면을 유지했다. 나는 적절할 때 의도적으로 시선을 낮추었고 부드럽게 말했으며 전통이 요구하는 대로 어른들께 순종했다. 사실 아침의 굴욕을 받아들인 것부터 재산 공개의 전략적인 타이밍에 이르기까지 이날의 모든 세부 사항은 정밀하게 조율되었다. 이것은 분노에 찬 외침으로 이룬 복수가 아니었다. 가문대대로 울려 퍼질 조용하고 계산된 승리였다. 나는 민호 씨와의 관계 초기에 그의 어머니와의 직접적인 대립은 나를 악역으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배웠다. 대신 나는 가족들이 그녀의 본성을 보게 만들면서도 나를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끌어올릴 길을 선택했다. 이런 긴장된 사교적 환담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후 나는 박 여사님이 모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그녀가 지켜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며 멀리서 그녀를 뒤따랐다. 나는 그녀를 주 연회장 옆 작은 곁방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호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홀로 서 있었다. 어두운 불빛 속에서 마침내 굳어있던 자세가 풀리자 그녀는 더 늙어 보였고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다. 지난 2년간 나를 공포에 떨게 했던 무서운 용은 이제 그저 자신의 권위가 갑자기 무너진 것에 충격받은 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내 존재를 감지하고 돌아섰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살짝 커졌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차마 하지 못한 말들로 무거웠다. 네가 계획한 거구나.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저 자신과 이 가족 안에서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씨 집안에 내 혈통에 마땅히 속한 것을 훔쳐서. 그녀의 말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지만 평소의 도끼는 사라지고 거의 패배감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대신했다. 농장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직접 걸어보신 게 언제예요?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가꿔온 일꾼들과 이야기 나눠보신 적은요? 그녀는 시선을 돌렸고 나는 내가 아픈 곳을 찔렀다는 것을 알았다. 농장은 수년간 그녀에게 지위의 상징에 불과했다. 사교 모임에서 자랑하고 가문의 고귀한 혈통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수단. 민호 씨 아버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가 말을 이었다. 제가 그분을 조종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 땅에 필요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열어줄 사람을요. 박 여사님의 손이 한복 치마를 쥔 채 떨렸다. 여전히 할 말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때 나를 판단하는 데 대담했던 그녀의 친척들은 이제 연회 내내 그녀를 피했고 더 이상 그녀와 편을 들려 하지 않았다. 침묵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가 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고립시켰다. 넌 내게 굴욕을 줬어. 마침내 그녀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내가 부드럽게 정정했다. 어머님께서 스스로를 욕되게 하신 거죠.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의 드레스를 찢나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어머님을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녀는 마치 내가 뺨을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꾸밈없이 말한 진실은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 애는 몰라. 그녀가 절박한 기색으로 말했다. 드레스를 말이야. 짐작은 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맞아요. 제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 손을 쓰게 만들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것은 자비이자 위협이었고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신성하다. 민호 씨에게 공개적으로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고통을 그에게 줄 것이었다. 하지만 암묵적인 위협은 분명했다. 오늘 이후 나에 대한 그녀의 태도가 그 고통스러운 대면이 필요하게 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었다. 박 여사님은 새로운 눈으로 나를 보며 나를 완전히 재평가했다. 네가 내가 예상했던 아이가 아니구나. 그녀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나는 그 말을 줄여 표현한 것에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아들이 어머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때가 됐어요. 그녀는 다시 창가로 돌아섰다. 그녀의 옆모습이 어두워지는 바깥 하늘을 배경으로 날카롭게 드러났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그녀가 물었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불확실하게 들리는지, 얼마나 인간적으로 들리는지에 놀랐다. 이제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사진을 위해 미소 짓고 축하를 받고 우리가 되어야 할 가족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은 했고 더 머무르는 것은 그 효과를 감소시킬 뿐이었다. 돌아서려 할 때 장식용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언뜻 보았다. 찢어진 드레스, 평온한 표정, 그리고 어떤 외부 환경도 훼손할 수 없는 존엄성을 말해주는 고든 등과 치켜든 턱. 그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보았다. 소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부인이 아니라 지성과 인내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한 여자로. 내 드레스의 찢어진 옷감은 더 이상 수치의 흔적이 아니라 생존의 훈장이었다. 박 여사님이 가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견디고 승리했다는 증거였다. 내가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 씨가 나를 찾고 있었다. 괜찮아? 그가 내 눈을 살피며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눈개까지 번지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모든 게 완벽해. 나는 그를 안심시켰고 진심이었다. 그가 내 어깨 너머를 흘끗 보았다. 아마도 방으로 다시 들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어머니는 너한테 뭐라고 안 하셨어? 나는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작고 친밀한 몸짓이었다. 중요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내가 말했다.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안도하는 듯 보였지만 내 말 뒤에 숨겨진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효심 깊은 한국 아들들처럼 그는 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배우자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내가 이제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그를 해방시켜준 불가능한 입장이었다. 저녁이 계속되면서 나는 박 여사님이 방 건너편에서 나를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자세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체념, 혹은 아마도 수용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거리를 유지했다. 권력의 균형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고 우리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은 것은 그녀가 이 새로운 역학에 적응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에 맞서 싸울 것인지였다. 어느 쪽이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농장은 이제 나의 방패였고 한때 나를 반갑지 않은 침입자로 여겼던 이 가족 안에서 나의 기반이었다. 하객들이 마지막 축하 인사와 곧 농장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떠나기 시작할 때 나는 파란만장했던 하루에 대한 마무리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시작은 굴욕으로 점철되었지만 끝은 내가 정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공개적인 전쟁보다는 전략을 통한 승리를 선택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내게 큰 도움이 될 선택이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은 내 새로운 삶의 시작에 걸맞게 부드러운 맑음으로 밝아왔다. 민호 씨와 나는 박 사장님이 우리에게 결혼 선물로 주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호화로운 호텔의 허니문 스위트에서 밤을 보냈다. 첫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자 나는 잠든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창가로 갔다. 내 앞에는 서울이 펼쳐져 있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고대 사찰이 공존하는 서울을 독특하게 만드는 그 특유의 조화 속에서 저 건물들 너머 어딘가에 양평과 이제 내 것이 된 농장이 있었다. 내가 보존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한국 농업 심장의 한 조각이 민호 씨가 뒤척였다.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무슨 생각해, 여보? 이렇게 일찍부터. 한국에서 부부 사이에 쓰는 그 애칭은 그에게서 들으니 아직도 새롭고 멋지게 들렸다. 나는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농장 생각해요. 괜찮으면 오늘 가보고 싶어요. 그가 일어나 앉아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오늘? 신혼여행 가기 전에 가족들이랑 아침 식사하기로 했잖아. 알아요? 내가 그의 옆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도 먼저 가보고 싶어요. 아주 잠깐이라도. 가기 전에 땅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민호 씨는 내 얼굴을 살폈다. 이것이 단순한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한국 전통에서 새로운 시작은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시된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 새 가족의 조상께 드리는 첫 절처럼. 이것은 내가 받아들인 책임에 대한 나의 첫 인정이 될 것이었다. 기사님께 전화할게. 그가 간단히 말했다. 2시간 후 우리는 서울을 동쪽으로 떠나 빽빽한 도시 풍경을 벗어나 경기도의 더 넓은 공간으로 향하고 있었다. 양평까지는 차로 약 1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민호 씨는 내가 조사를 통해 이미 알지 못했던 농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원래 1932년에 본체를 지으셨대. 그가 설명했다. 전쟁 중에도 온전하게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여겼지. 동네 어르신들 중 일부는 아직도 그 집을 복받은 집이라고 부르셔. 나는 귀 기울여 들었다. 이제는 내 유산의 일부가 된 이 가족 이야기들을 흡수했다. 민호 씨가 말을 할수록 박 사장님이 왜 내게 그 재산을 맡겼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다. 그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미래를 보장해줄 관리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가족 역사의 한 조각이었다. 우리가 감나무가 늘어선 좁은 길로 접어들자
내 기대감은 커져갔다. 우리는 여러 작은 농장들을 지나쳤다. 깔끔하게 정돈된 채소밭이 먼 산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침내 완만한 언덕 꼭대기에 이르자 그곳에 마치 다른 시대의 그림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정씨 가문의 농장이 있었다. 본차에는 전통적인 곡선 지붕과 나무 기둥을 가진 아름다운 한옥 건물이었고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너머로는 배나무 과수원이 줄지어 뻗어 있었다. 이른 봄이라 아직 가지는 앙상했지만 몇 달 후에는 풍성한 과일을 약속하고 있었다. 곧 채소와 곡물이 심어질 밭은 멀리 산줄기를 향해 펼쳐져 있었고 그 봉우리는 아침 안개에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다. 사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어 속삭였다. 민호 씨가 내 손을 꽉 쥐었다. 대대로 내려온 집이야. 일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관리하셨지만 진정으로 되살리려면 비전 있는 사람이 필요해. 우리 차가 본체에 가까워지자 현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우리가 차를 세우자 그는 몸을 고추 세웠다. 그의 주름진 얼굴은 엄숙했지만 환영하는 기색이었다. 강 관리인님이야. 민호 씨가 설명했다. 거의 40년 동안 농장 운영을 총괄해 오셨어. 아버지가 우리가 온다고 미리 전화해 두셨대. 우리는 차에서 내렸고 나는 그 노인께 깊이 절하며 그의 나이와 가문에 대한 오랜 봉사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지역 특유의 억양이 묻어났다.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게 있습니다, 관리인님. 내가 대답했다. 이곳에 대한 관리인님의 지식을 저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그는 농사의 실질적인 측면에는 관심 없는 도시 여자를 예상했을 것이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그는 이번에는 더 깊이 다시 절했다. 제게는 특권입니다. 그가 말했다. 과수원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체를 먼저 보시겠습니까? 과수원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먼저 밟아보고 싶어요. 이것 또한 그를 기쁘게 하는 듯했다. 한국의 농촌 전통에서 땅은 항상 우선시된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강 관리인님은 모든 나무와 돌멩이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의 편안한 자신감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는 6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열매를 맺는 가장 오래된 배나무들을 가리키고 박 사장님의 아버지 시절에 현대화된 관가의 시스템을 설명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나는 작물 순환 호환, 토양의 질, 그리고 농장의 여러 구역을 돌보는 일꾼들에 대해 질문했다. 각각의 대답은 농장의 현재 상태와 잠재력, 즉 농장이 직면한 도전과 제공하는 기회를 모두 드러냈다. 남쪽 밭은 2계절 동안 휴경지로 남겨뒀습니다. 강 관리인님이 눈에 띄게 덜 관리된 것처럼 보이는 지역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지난 쌀 농사가 실패한 후 박 여사님께서 재경작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메모했다. 일꾼들은요? 연중 고용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제 5명뿐입니다.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며 말했다. 성수기에는 마을에서 15명 정도 더 데려오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 사장님 할아버지 시절에는 30명의 정규직 일꾼이 이 땅에서 살았지요. 이것은 내가 조사를 통해 짐작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농장은 예산 삭감과 방치로 인해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치게 운영되고 있었다. 박 여사님의 이 땅에 대한 관심은 그 생산성이나 그곳이 부양하는 생계가 아니라 지위적 가치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건 바뀔 겁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농장은 최소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하고 가능하면 수익을 내야 하며 항상 지역사회에 좋은 고용주가 되어야 합니다. 강 관리인님의 눈이 내 단호함에 살짝 커졌지만 그는 찬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꾼들이 들으면 기뻐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과수원과 밭을 둘러보는데 거의 2시간이 지났다. 아침 해는 더 높이 솟아 맑고 황금빛으로 풍경을 비추었다. 나는 이 장소의 법적 소유권을 넘어선 연결고리를 느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강하게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올바름과 소속감을 우리가 본체로 돌아갈 때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어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제 생각에는 내가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옳은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곳은 지위의 상징이나 가족 포트폴리오의 각주 이상이 될 자격이 있어요. 다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민호 씨는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서 자랐고 그의 삶은 교육과 도시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농장은 가끔 어린 시절 방문하는 곳이었지 살아있는 연결고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내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 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본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서울에 있는 우리 집이 될 현대적인 아파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가 다가가면서 나는 마치 한국 역사의 다른 시대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현대적인 도시에서부터 수십 년간 이 나라의 변화를 목격한 이 시골집까지. 강 관리인님이 나무 문을 미닫이로 열자 구조는 전통적이지만 편안함은 다소 현대화된 내부가 드러났다. 나무 바닥은 세월과 관리의 흔적으로 윤이 났고 창호지는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리로 교체되어 있었다. 유산과 실용성의 완벽한 균형이었다. 위패는 안방에 모셔져 있습니다. 강 관리인님이 우리를 거실을 통해 안내하며 설명했다. 박 사장님께서 추석과 설날에 차례를 지내러 오시지만 그 외에는 방은 닫혀 있습니다. 나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 가정에서 조상의 제사는 신성한 의무이며 현재 세대를 조상과 연결해준다. 박 사장님이 농장 자체는 다른 면에서 방치되었음에도 이 전통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혈통을 기리는 것이 얼마나 깊은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는지 말해준다. 안방은 소박하지만 위엄이 있었고 낮은 나무 제단 위에는 돌아가신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들이 놓여 있었다. 신선한 과일이 제물로 놓여 있었다. 가족들이 부재 중에도 적절한 의례를 유지하는 강 관리인님의 소행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나는 제단 앞에 조용히 서서 이제 나를 이 장소와 연결해주는 역사와 전통의 무게를 받아들였다. 이 조상들은 내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통해 그리고 이제 그들의 땅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나는 그들의 유산과 연결되었다. 잠시 경건한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 우리는 한때 안방으로 쓰였던 곳으로 이동했다. 강 관리인님은 차를 준비하러 자리를 비우셨고 민호 씨와 나만 남았다. 할머니께서 내가 10살 때까지 여기서 사셨어. 민호 씨가 약간의 향수를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일제 강점기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지.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가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배나무 과수원에 묻었던 이야기 말이야. 나는 그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 시절의 공포와 불확실성, 가장 중요한 것을 보존하려는 결의를 전쟁 후에 되찾았어요. 대부분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전설에 따르면 아직 상자 하나가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하는데 만약 존재한다면 7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지. 이런 이야기들이 장소에 영혼을 불어넣고 땅과 건물을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이제 내 책임이 된 농장의 전체 역사를 더 배우고 흡수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강 관리인님이 전통 닭이 세트가 담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손잡이 없는 작은 찻장과 도자기 주전자, 디자인은 소박하지만 우아했다. 이 차는 동쪽 비탈에서 자란 잎으로 만든 겁니다. 그가 차를 따르며 설명했다. 박씨 집안에서는 상업용 작물과는 별개로 그곳의 작은 차밭을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차는 섬세하면서도 풍미가 있었고 기분 좋게 남는 미묘한 단맛이 있었다. 차를 마시며 나는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 이제 내게 맡겨진 농장을 바라보았다. 새벽녘 황금빛이 작물들 줄을 비추고 가을에는 배나무에 열매가 무겁게 달린 그 밭을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외부인이 아니라 그곳의 정당한 수호자로서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민호 씨가 시계를 확인하며 아쉬운 듯 말했다. 가족 아침 식사. 나는 그의 걱정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짧은 농장으로의 탈출은 특히 그의 어머니께 설명이 필요할 것이었다. 박 여사님을 다시 마주할 생각에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찢어진 드레스, 공개적인 폭로, 그리고 그 후의 사적인 대면. 마치 내 생각을 읽은 듯 민호 씨가 덧붙였다. 어머니도 오실 거야. 알아요.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위험 있게 대처할 거예요. 이건 어머님께 굴욕을 주려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우리 자리를 확립하는 거니까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살피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모든 걸 다 생각해놨구나, 그렇지? 모든 건 아니에요.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 몇 년간의 분위기를 결정할 거라는 건 알 만큼은요. 우리는 차를 마시고 강 관리인님께 환대와 지식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렸다. 떠날 준비를 할 때 그가 내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새 안주인께 드리는 전통적인 선물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농장의 주요 밭들에서 새벽에 모은 흙입니다. 그 행동에 나는 깊이 감동했다. 한국 농경 전통에서 흙은 신성하다. 생명과 번영의 원천이다. 이 선물은 실용적이면서도 상징적이었고 농장의 관리인으로서 나의 새로운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내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더 조용해졌다. 농장은 재산 이상이었다. 그 자체의 리듬과 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리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다. 박씨 집안에서 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땅과 그 유산에 대한 진정한 연결이라는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발전했다. 가족 아침 식사가 기다리는 호텔에 가까워지자 민호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나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불확실한 위치를 안고 기다리고 있을 박 여사님을 생각했다. 내 드레스를 찢었던 그 여인은 이제 감히 당당하게 서지 못했다. 그녀의 권위는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 줄어들었다. 그녀의 침묵이 나의 가장 달콤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한국의 끈끈하게 묶인 가족 관계망에서 한 번 잃은 존경은 좀처럼 되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준비됐어요. 나는 그 말이 뼛속까지 와닿는 것을 느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날 저녁 차분한 위엄으로 가족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우리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듯한 친척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 나는 마침내 망가진 웨딩드레스를 벗었다. 숙련된 응급수선에도 불구하고 찢어진 자국은 선명했고 흉터처럼 한쪽 면을 따라 삐죽삐죽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드레스를 버리지 않고 보존할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 찢어진 자국은 굴욕의 기억이 아니라 내가 역경을 승리로 바꾼 날의 기념이었다. 내 이야기는 수치심으로 시작했지만 힘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아무도, 심지어 시어머니조차도 내 가치를 좌우하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한때 박 여사님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던 농장은 이제 내게 맡겨졌다. 나는 그 신뢰를 기리고 유산을 보존하면서 땅을 다시 생산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이 가족 안에서 나만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 소속되려 애쓰는 외부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훨씬 뛰어넘을 유산의 수호자로서. 다음 날 아침 민호 씨와 내가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할 때 나는 가방에 농장의 흙이 담긴 작은 병을 넣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돌아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나와 함께 여행할 것이다. 단지 땅과 건물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들어갈 힘을 얻은 미래를.